안녕하십니까. 수족냉증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족냉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의학에서 보면은 수족냉증 있는 환자들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한약 치료입니다. 한약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변증이 중요하다 그랬죠. 패턴을 분석한다. 어떤 약을 많이 쓰는지를 쭉 한번 리스트를 뽑아서, 그리고 이 리스트가 근거 수준이 있는지를 이제 찾은 겁니다. 예를 들면 RCT 논문에서 나온 것이다, 아니면 케이스 컨트롤에서 나온 것이다, 뭐 후양적인 연구에서 나온 것이다. 그걸 다 찾아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들 그 처방이 뭔가 봤더니 당귀사역탕 또는 당귀사역탕 가감방, 계지복룡환, 옹경탕, 당귀작약산, 홍삼, 지금 말씀드린 요 약들이 1차 선택 약물로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빈도로 사용된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홍삼 같은 경우는 부작용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축약을 하다 보면은 이런 효과만 많이 발표가 되고 실제 부작용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보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홍삼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얼굴이 홍조가 생긴다든지 좀 속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을 사용할 때는 한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중탕부터 보중익기탕, 십전대보탕, 오적산, 팔미지황환, 계지탕, 이런 것들은 한의사분께서 변증을 한 변증 유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임상진료침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커멘데이션 2-1부터 2-9까지 쭉 나열을 했습니다. 당귀사역탕 가미방, 이런 것들은 권고 수준이 B, 그 다음에 근거 수준이 Low고요. 옹경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홍삼이 굉장히 높습니다. 권고하는 수준이 A고요. 그 다음에 근거 수준이 마더리트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가하는 거에서 좀 이제 약간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럴 때 이제 약간 하이에서 떨어져서 지금 마더리트로 나온 건데, 워낙 그 RCT, 그 무작위 배정도 잘하고 여러 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 A지만 몇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한의사와 상담을 하고 드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R 2-4부터 9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전문가 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의해서 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GPP의 CTB라고 해놨습니다. 또는 일본 같은 데서는 사실은 한의사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의사가 그냥 한약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용 투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지복룡환에 비타민 E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을 약으로 봐야 되는지 영양제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단 병용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지복룡환 플러스 비타민 E를 같이 투여하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귀작약산에다가 사포그렐레이트라는 또 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병용 투여했을 때 좋다라고 나왔지만 이 두 개는 워낙 효과 추정치도 좀 낮은 편이라서 권고 등급이 B 또는 C고요. 근거 수준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권고하기가 조금 불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냉증에 대한 그 오츠카 케이세츠라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한의학자입니다. 서양 의학자이면서 한방에 대해서, 한의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분인데, 이분이 쓰는 처방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임상진료 치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부하면서 같이 참고했으면 하는 처방인데요. 1순위가 보면 당귀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입니다. 제가 논문을 찾았을 때 나왔던 처방이 바로 당귀사역탕 가미방이었습니다. 역시 이분도 당사오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당귀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당귀작약산, 이것도 우리가 권고하는 그런 처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광출감탕, 계지가부자탕,
진무탕, 부자탕, 그다음에 이중탕이 있습니다. 당사오라든지 오수유탕 같은 경우는 수정냉 또는 종냉, 발이 차가우면서 맥이 거의 끊어질 정도가 됐을 때 쓸 수 있고, 당기자결사는 좀 빈혈 경향이나 또는 요각, 허리라든지 다리가 시릴 때, 또 소변을 자주 볼 때, 어지러울 때 이런 것들에 쓸 수 있고요. 영광출감탕 같은 경우는 허리부터 발까지가 냉증이 있고 소변을 자주 볼 때, 또 개지가 부자탕이나 오두개지탕일 때는 한냉, 아주 굉장히 차갑고 또는 수족냉이 있을 때, 또는 아주 심해서 이런 부자가 들어가는 거, 오두가 들어가는 것들은 마비 질환이 있을 때 씁니다. 손끝이 약간 마비감이 있다라고, 시린 것이 넘어서 벌써 저림감이나 이런 마비감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도 이런 부자가 들어가는 약을 쓰게 됩니다. 진무탕이나 부자탕인 경우에는 구갈이 없고 오한이 없고 수족냉이 있고 마찬가지로 맥이 굉장히 무력한 경우입니다. 이중탕이나 부자이중탕, 대건중탕인 경우는 소화기 장애를 동반한 냉증일 때 그러면 좋고요. 감초건강탕이나 사역탕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꾸 자려고 한다든지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한냉이 있을 때 쓸 수 있고, 백호탕은 반대입니다. 속에 열이 있는데 겉에만 차가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를 들면 갱년기 여성일 때 속에서 막 불이 오른다고 하는데 겉에는 차가운 경우, 이때는 백호탕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젊은 사람 같은 가운데도 속은 막 더운데 손발이 싸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백호탕을 쓰는데 이게 수족냉증을 치료하는 처방이 됩니다. 오적산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시리다고 하는 경우, 허리가 차갑다. 그 다음에 허리나 아니면 장단지 있는 데가 경련처럼 나타나는 경우, 또는 상체는 열이 나는데 하체가 차가운 경우, 이런 경우에도 오적산을 씁니다. 한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침입니다. 침 치료를 할 때 어디에 침을 놓으면 좋은지를 한번 쭉 스크리닝을 해봤습니다. 합곡, 외관, 곡지, 양지, 팔사, 또 하지의 경우에는 태충, 족삼리, 팔풍, 음릉천, 해계, 족이무혈을 사용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것은 B, 그 다음에 근거 수준은 low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전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침에서도 예를 들면 앞에서 설명드린 그 침 경혈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상지부에 있는 경우에는 경추부 C3부터 C7까지의 협척혈, 그리고 발이 차가울 때는 L1부터 L4까지의 협척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협척혈은 스피노스 프로세스, 즉 극돌기로부터 양쪽으로 0.5촌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대략 우리가 2.5cm 정도를 갖다가 1촌이라고 치면 한 1.25cm 정도 양쪽으로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파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보통 1Hz부터 한 4Hz까지 많이 쓰는데요. 저는 보통 2Hz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파수는 낮은 걸 쓴다. 그 다음에 통증은 좀 일어나지 않을 정도, 약간 통증이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 대신에 근육은 좀 실룩실룩하게 떨리는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권고하는 것은 B등급, 그리고 근거 수준은 low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침입니다. 온침은 아시는 것처럼 침을 놓고 침병에다가 뜸을 올려가지고 뜨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온침입니다. 이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경혈로는 아까 일반 침을 놨을 때 사용하는 경혈과 동일합니다. 권고 등급과 근거 수준도 B의 low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6-1, 6-2에서 보면 이때는 병용치료입니다. 온침만 하나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침에다가 한약 훈증치료를 같이 해라. 즉 한약을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가 올라올 때 거기다 손을 올리는 방법을 같이 써라. 그리고 온침치료 플러스 뜸치료,
온침을 하면서도 거기에 뜸 치료를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두 개를 병용하는 것도 있는데 온침 치료 플러스 뜸 치료인 경우에는 근거 수준이 very low로 매우 좀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약침 치료입니다. 약침 치료는 우리가 한약액을 약침액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입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일반 경혈 또는 온침 치료를 하는 혈자리와 동일한 곳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것은 뒤에서 약침합 교과서에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상적으로 많이 쓰는 약침인 경우에는 자아가 약침하고 온성 어열 약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문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얻어낸 자료입니다. 여기서 왜 봉침, 흔히 말하는 봉약침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스위트 B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전문가들이 보통 7점 이상을 줘야 되는데 점수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이런 근거를 찾아가지고 권고할 때는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이것은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을 100% 따르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참고해서 당연히 수족냉증 환자한테는 봉약침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실 때는 손 내부 쪽에다가 소량을 갖다가 0.3 정도 cc를 주입해 가지고 부작용, 이 반응이 나오는지 갑자기 얼마나 붓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봉침 적응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고하는 수준과 근거 수준은 B의 low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약침학에 실려 있는 수족냉증은 아니고 전신성 경화증입니다. 수족냉증, 즉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레이노 증후군 RP, 레이노 현상 RP가 있었는데요. 그 레이노 현상에서 좀 더 진행이 되면 전신성 경화증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합조직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약침학에 나온 케이스는 사실은 레이노 증후군이 아니라 전신성 경화증 환자인데 사용하는 것이 유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3초 조절법 또는 수화 조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이노 현상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전신 조절법을 하기 위한 혈자리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백회부터 곡지, 중환, 기해, 천추, 족삼리, 또 배수혈, 또 국소적으로는 통증이 있는 부위인데요. 잘 보시면 상초, 중초, 하초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신적으로 순환이 되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노리고서 기획하고서 혈자리를 배치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서도 위아래에 있는 심신, 그리고 좌우에 있는 간과 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비, 이것들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심신을 갖다가 수화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혈자리는 단중이라든지 중환, 관원을 배치했고요. 뒤에 배수혈에서는 간담, 비위, 그래서 간수, 담수, 비수, 위수, 그 다음에 기타 풍지라든지 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3초 조절법이라 해서 배수혈을 통해서요. 전신 조절법이라 쓰고 했을 때는 전신에 있는 혈자리들이 상초, 중초, 하초로 배속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인체 전면부와 인체 후면부, 배수혈에서 상초, 중초, 하초를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약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폐수와 심수, 중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간수와 비수, 하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수를 배치를 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레이노 현상이 나타난 환자입니다. 손끝이 이미 창백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6개월 동안 봉약침을 시술받아서 손가락이 굉장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뜸입니다. 뜸에서는 현재 신골, 관원, 중환 이 세 혈자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중환과 신골을,
그리고 하초 질환이 있을 때는 신골과 관원을 같이 뜸을 뜨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근거, RCT 논문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GPP, CTB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부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좀 놀랬던 것은 한의사분들께 한 400분께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수족냉증에 어떤 치료를 하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부항 치료를 한다라고 답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피를 내는 습부항은 아닐 것이고 피를 내지 않고 마치 우리가 마사지처럼 이렇게 근육을 이완했다 풀었다 하는 식으로 아마 그런 건부항 치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항 치료를 전문가 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의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추나 치료는 사실은 이제 한의학적으로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나 치료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추나 치료는 전통 추나라고 해서 특정한 혈자리를 마사지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추나이기 때문에 기존에 처음에 발생한 그런 추나로 보시면 되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약간 경혈 마사지 정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약 훈증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족냉증에 좋게 하는 한약을 조제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올라올 때 손이나 발을 환부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이 식으면 손이나 발을 담그고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씻어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2주 정도라든지 뭐 열흘 정도를 한 세트로 해서 치료를 해서 계속 몇 세트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혈의를 한번 이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족삼리라든지 음릉천이라든지 뭐 해계, 태충, 족이무, 팔풍 그리고 상지에서는 곡지, 외관, 양지, 합고, 팔사열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는 협척혈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수부냉증일 때는 경추에 협척혈을 사용해라. 하지부냉증일 때는 요추에 협척혈을 사용해라. L1부터 L4까지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뜸을 뜰 때 중환, 신골, 관원 이 혈자리를 이용할 수 있고요. 환자분을 치료하고 나서 환자분한테 직접 집에 가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럴 때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또는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복식호흡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보온 물체를 좀 사용하세요. 또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이 따뜻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따뜻한 것도 되고요. 조리를 따뜻하게 한 것도 됩니다. 물론 한의학적으로는 봤을 때는 두 가지 단 중에서 따뜻한 성질을 가진 것을 따뜻하게 요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겁니다. 그거는 비록 차갑게 드시더라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온천이나 입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충분하게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육이나 혈관들을 다 이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방법이 충분한 수면. 그리고 흡연을 하게 되면 손끝을 갖다가 손끝에 혈관을 좁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수족냉증을 한의학으로 잘 치료해서 근거 수준을 높여서 많은 다양한 그런 치료 형태를 갖다가 활용해서 나중에는 보험 급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